1997년 11월 7일 스쿨버스에서 내린 13살 스티비 벨리스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해주기 위해 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스티비는 학교에서 한 남학생한테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아서 그 소식을 엄마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2살 된 내 쌍둥이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들은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고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스티비는 엄마를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엄마를 찾아 집안을 돌았습니다. 세탁실 문을 열자 바닥은 온통 피 범벅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생들 몸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흘린 피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스티비는 피가 가득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스티비는 엄마를 깨우기 위해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싸늘하게 식어 미동도 하지 않자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스티비는 세라소타 911에 전화를 합니다. Hello? Hello? Hi, this is the 911 center. What's the matter? My mom is dead. Oh, God. 구급대원과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귀중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도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핏 자국의 흔적으로 보아 엄마 슐라가 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몸에 피를 묻힌 채 울고 있었던 내 쌍둥이는 다행스럽게도 다친 곳이 없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참혹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이름은 슐라 벨러시입니다. 슐라는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2딸을 데리고 3년 전 제이미 벨러시와 재혼해서 4쌍둥이를 출산해서 6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가족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텍사스에서 플로리다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 제이미는 제약회사에서 영업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법률회사 비서로 일했던 슐라는 출산 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남편 제이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자상을 입고 참혹하게 죽어있는 엄마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의붓딸 스티비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쌍둥이들이 엄마의 살해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Timothy, I think he has a cognitive recollection of the murder. He says, Mommy had a bad boo-boo and a man did it. 바닥에 혈흔이 떨어진 모양과 방향으로 보았을 때 세탁실에서 처음 공격이 시작되었고 부엌에서 다시 공격을 받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슐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차고에서 총알 구멍이 난 수건을 발견했으며 그것은 총소리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벽에서는 한 개의 총알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실, 부엌 그리고 차고에서 집중적으로 지문들을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가족의 지문과 불일치 않은 지문 1개를 세탁실에 있는 드라이어에서 발견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끝이 약간 구부러진 피 묻은 칼이 있었습니다. 부엌벽의 자석 홀더에 달려있던 부엌 칼들 중 하나였습니다. 범인은 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세탁실에서 첫 번째 발사 후 총이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실에서 얼굴에 총상을 입고 부엌으로 도망온 슐라는 간신히 전화기를 잡았지만 뒤쫓아온 범인이 벽에 붙어있던 부엌 칼을 사용해서 그녀의 목을 2번 찔러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은 남편 제이미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서 몇 가지 조사를 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이미는 변호사를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를 죽일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겨진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의심이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이미뿐만 아니라 스티비도 슐라의 전남편이자 스티비의 친부인 알렌 블랙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재력가인 알렌은 4번째로 결혼한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거대한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슐라에게 알렌 블랙쇼는 너무나 끔찍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쉴라는 알렌과의 결혼 생활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독재자 알렌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즐겼으며 아내 쉴라를 결혼 기간 내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Alan can be very, very charming. And it took me a long time to see the real Alan. 쉴라 언니도 제부였던 알렌이 매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진술합니다. Shortly before she decided to leave Alan, they had gotten into an argument, and he had pulled her hair and hit her in the face. 1987년 폭행을 당한 쉴라는 경찰을 불렀고 알렌은 폭행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쉴라는 알렌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쉴라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 제이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던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두 딸은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쉴라는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알렌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쉴라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돈을 쉴라에게 주기 싫었던 알렌은 꼼수를 써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First person that came into my mind was Alan Blackthorne. That was the only logical explanation I had for this. 하지만 알렌은 쉴라가 플로리다에서 살해당하고 있을 때 자동차로 20시간 떨어진 샌안토니오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I had any involvement in this whatsoever.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날 알렌이 골프장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라소타 시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경찰서로 주유소 직원한테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일날 카키색 군인 무늬옷을 입은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와서 마크 리지로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쉴라가 살고 있던 집이 바로 마크 리지로드에 있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주유소에 있던 지도를 보여주면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남자가 지도를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도를 가지고 가서 지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도에서 나온 지문 중 하나가 피해자의 집 건조기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쉴라 이웃에 살고 있던 제이콥이라는 노인한테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됩니다.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제이콥은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가 구석에 세워져 있던 하얀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텍사스 차번호를 단 차를 타고 떠나는 남자의 모습이 수상했던 제이콥은 차번호를 외웠다고 합니다. 알아낸 차번호로 조회한 결과 21살 호세 델 토로가 할머니의 차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호세는 쉴라와 접점이 하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는 이런 강력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학교 미식축구팀의 스타였으며 잘생기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경찰들은 호세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오스틴의 주소로 향했지만 그는 벌써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호세의 여자친구는 그가 이틀 전에 어디론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으며 차 안에는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쉴라 집으로 가는 방법이 적힌 쪽지가 있었으며 군대 무늬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쉴라에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총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청년이 20시간 이상을 운전해 플로리다로 가서 6명의 아이들의 엄마를 왜 살해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호세의 친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친구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호세의 사촌 샘 곤잘레스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호세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샘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샘이 취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관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수사관들은 샘을 차근차근 회유하는 데 성공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샘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그는 데니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니는 어떤 여자를 때려서 혼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며 샘에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샘이 망설이자 데니는 자꾸 전화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결국 샘은 1997년 여름에 사촌 동생 호세를 데니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한때 미식축구를 했던 호세는 운동신경이 뛰어났으며 빨리 뛸 수 있고 힘이 좋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데니는 쉴라를 다칠 정도만 때려서 겁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호세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준비하는 호세에게 데니는 아예 죽여주면 10배인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주범인 호세를 찾아야 합니다. 호세는 경찰이 자기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그는 버스를 갈아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멕시코에서 호세를 추적하는 동안 텍사스에서는 데니라는 청부살인 배우를 쫓았습니다. 데니의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는 오크힐스 컨츄리 골프 클럽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클럽은 쉴라의 전남편인 알렌이 매일 가서 골프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데니는 건전하게 골프만 즐기려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알렌과 큰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알렌에게서 약 4천만 원을 내기 골프로 땄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니가 부자 친구인 알렌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명확한 알렌이 데니를 언젠가 이용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알렌은 앞으로 쉴라에게 15억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쉴라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렌은 골프장을 차릴 계획이라고 데니에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알렌은 자기가 돈을 많이 투자할 테니 같이 동업하지 않겠냐고 데니에게 제안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인 쉴라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데니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인 11월 17일에 경찰은 집에 있던 데니를 청부살인 청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데니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를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진범인 호세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데니는 경찰서에서 일단 풀려났습니다. 수사관은 알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알렌의 변호사는 수사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알렌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는 범인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름꾼 데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샘은 사실대로 모두 말한다면 감형을 시켜주겠다는 검사와의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데니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징역 15년형을 주겠다는 감형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데니는 호세가 잡히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우기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데니는 모든 책임을 아직 잡히지 않은 호세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호세에게 살짝 겁만 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샘은 데니가 호세에게 쉴라를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데니는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증거 부족으로 체포되지 않은 알렌은 자유의 몸으로 매일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알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1998년 11월 호세가 비자 문제로 멕시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The job was for Danny, but he said it was for somebody else. And I go, okay, so I had asked him, well, for who? And he says, well, I'm not supposed to tell you, but it's for a guy named Alan Blackthorne. 호세는 알렌이 청부살인을 의뢰한 장본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했습니다. Because his name was mentioned by Sammy, his name was mentioned by Danny, and I just knew it. 망설이고 있는 호세에게 데니와 샘은 쉴라는 딸들을 학대하는 못된 엄마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They just made it seem as if she was the horrible person, and they made Alan Blackthorne seem like the innocent. 알렌 블랙손은 쉴라 살해 청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쉴라가 살해당하고 2년 반이 지난 1999년 5월에 알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니는 증인석에 서서 알렌이 청부살인을 의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로 이사간 쉴라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알렌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딸에게 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e was like, "Oh, I need the address." And I'm like, "Why do you need it?" And he was like, "Because I'm going to come visit you this Christmas and I'm going to come see you and spend some time with you." 알렌은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던 이유는 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쉴라와 의붓 아버지 제이미가 두 딸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을 걱정한다는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쉴라가 사망한 이후에 딸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렌 블랙소는 살인을 청탁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알렌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는 호세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호세가 얼마나 잔인하게 쉴라를 살해했는지에 대해 지켜보고 있던 호세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호세는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amie, you're right. I do deserve to die. 호세는 남편 제이미에게 평생 감옥에서 반성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 쌍둥이는 제이미의 고향인 뉴저지에서 아빠와 할머니와 살고 있으며 그리고 두 딸은 오리건주에 있는 이종 사촌들이 많은 이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